서울시와 시의회에 113차 생일학 포럼에 계시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선재입니다. 오늘 통일학 포럼에서는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님을 모시고 한통일연구 35년 회고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김병로 교수님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로 교수님은 미국 러커스 대학교 에서 서약 박사를 받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국가연구실장 그리고 아신대학교 조교수 및 국가연구소장 제22대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정부 여러 기관의 정책장을 하셨습니다. 통일부, 안보과 정보를 선생입니다. 여기 저서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최근 것부터 간단히 몇 개를 소개해 드리면 한국과 조선 작년에 출판되어 있고요. 한반도발 평화학 2021년 문서로 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2년 다시 통일을 꿈꾸다 2017년 북한 조선으로 다시 2016년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업적이 출중하시고 한데 오늘 통일학 포럼은 특별히 김병로 교수님이 내년 2월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념하는 포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김병로 교수님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한 40분 정도 질문 토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설가의 김병로입니다. 제가 팀 강연을 어떤 주제로 할까 참 고민을 하다가 객관적인 통일평화 연구의 흐름이라든가 제가 강의하기보다는 제가 지난 35년 동안 통일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느꼈고 또 어떤 주제로 연구했는지 현장들을 좀 소개하기도 하고 또 함께 활동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좀 지루할 수도 있겠고 객관적인 정세 평가라든가 이런 게 아니어서 듣는데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오디언스를 좀 고려하지 못하고 제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중으로 들어오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를 연구 배경으로 왜 제가 북한과 통일을 뭘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저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 연구 어떻게 했는지 통일평화 연구를 뭐를 했는지 그리고 한 권의 책 이런 주제로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을 썼는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1960년생이고요. 65세로 지금 은퇴했는데, 우리 세대는 저를 포함해서 예외 없이 다들 국민교육 현장 세대라고 생각, 달달 외우면서 외우지 못하면은 집에 못 가는 그런 세대로 자랐습니다. 조회 시간에 때려잡다 김일성을 외치는 것도 계속 했던 기억이 나고, 방공세대, 철저한 방공세대로 자랐고요. 또 10월 유신이라든가 또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열광하며 열성적으로 지지하며 중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들어와서 박정희 시해 사건을 만나고 특히 이제 광주 항쟁을 경험하면서 좀 가까이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진짜 혼란스러웠고 당시에 이제 빨갱이 어떤 사주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소요 사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북한 공산주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혼란스러움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공산주의자들이, 빨갱이들이
부정공비를 침투해가지고 한국을 혼란스럽게 해서 어지럽게 빨갱이는 나쁜 놈인데, 우리 군인들이 총칼로 무자비하게 살해해서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빨갱이들 도 나쁘지만 이놈들은 더 나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학 때 서예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 보는 그 당시에 이제 공부는 되게 선생님들이 예, 어, 외국에 자기들 공부했던 텍스트북을 그대로 가져다가 막 그냥 공부시키는 거라서 영어 해석하기 바빴던 그런 세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회학 이론, 여러 이론들이 재밌었고, 그 당시에 이제 주로 배웠던 게, 뭐 근대화 이론, 종속 이론, 세계 체계 이론,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좀, 많이 공감을 많이 했고, 이, 에, 윤지현 선생님 어디 계시죠? 윤지현 선생님 시아버지께서 가르치셨던 하버마스의 리치트메이션 크라이시스 이 원서 가지고 해석하느라고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랬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똑같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칼 막스와 막스 웨버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사상적인, 철학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하나는 구조적인 부분, 둘 다 이해가 가고 참 너무나 이제 좋은 그런 분석을 하면서 매료됐던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84년도에 갔는데, 아, 정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정부가 통제돼서 제대로 이 광주 항쟁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다가 미국에 가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신대륙이었고 세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접하지 못하던 많은 정보들이 그 당시 미국은 지금 미국하고 엄청 다른 것 같아요. 달랐던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롭고 개방되고 정말 자유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뭐 캐나다에서 제작된 광주항쟁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 비디오를 보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잘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김영삼 부장 심리관 총재가 시카고에 와서 강연했을 때, 가게 먹은 빛으로도 새벽이 온다, 막 이런 걸 멀리서 학생들하고 차를 타고 가서 막 강연을 듣고, 막 정말 그 당시는 결혼 전이었고, 막 젊은, 예, 정말 열심히 막 이런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손석영 선생의 그 책자도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6 사건 때,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고위 간부로 있다가,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쪽 망명에 있던 그분들을 있다고 해서 거기 찾아가서, 인디애나폴리스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막, 공부하느라고 엄청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녔던 시기. 그리고, 어떤 선배가 이제, 임대종의 옥중 서신 책자 줘서, 그것도 제가 최근 한 5년 전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책자들이 다 없어요. 다 버렸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이 민족 분단의 현장 속에서 한국의 여러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걸 느끼면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어빙 프로이츠라는 워커스 대학의 어빙 프로이츠라는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을 만나서 정말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제 저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헤나 아렌트 프로페서였는데요. 그 당시 전에 헤나 아렌트가 누군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타이틀이 헤나 아렌트 프로페서 폴리티컬 사이언스 소시올로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정치학과하고 사회학과의 동시에 교수였는데 이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줄 알고 출판사 이분이 이제 쇼핑을 하면서 워커스 대학에 이제 그 학교에 출판사가 있었는데 워커스 대학에 학교 출판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트랜잭션 퍼블리셔라는 이분이 원래 운영하고 있던 그 출판사를 이제 운영하는 걸 주선으로 해서 모셔오면서 그 타이틀을 줬는데 거기에 제가 2년 반 동안 출판사에서 펠로우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일하면서 이제 그분과 이제 그분 방 안에서 제가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그분이 역주행했고 저 역주행했고 그래서 그런 많은 대화 속에서 그냥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돼서 저게 큰 도움이 됐고 그분이 이제 이분이 자칭 CYT 밀스의 수제자라고 우기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CYT 밀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됐고 이분이 시라지 밀스가 자본주의 체계, 그 사회주의 토탈리타리즘에 대한 비판,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제3의 떨드웨이로 큐반 커뮤니즘이 쿠바 공산주의가 이제 제3의 모델이고 미래의 모델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자기가 그걸 이어받아서 큐반 커뮤니즘에 대해서 활동한 사망 전까지 계속 책을 판을 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한 잡지도 있고 막 그런 속에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뭐 돌아가시 전에도 자기 출판사에서 이제 번 돈을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대학원생들에게 1년에 10,000불씩 20명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돈 한 3억 정도씩을 매년 지원을 해서 어, 굉장히 활동들이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또 유명하신 만큼 또 안타깝게 섹슈얼 허러스먼트에 좀 연루하게 돼서 제가 그 장면들을 이렇게 쭉 봐가면서 생활하는데 약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폴리티컬 사이언스 컬처럴 소시올로지라는 게 과목에서 이분 쓴 게 이 책자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여기 주로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이었는데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어떤 제가 뭐 설명 못한 제 머릿속에 그냥 스쳐 남는 것들만 제가 얘기하면서 간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상과 이론과 방법의 3차원으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월드를 구성하고 또 모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향한 어떤 사상에 대한 것들을 좀 그냥 주마간사적으로 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Third World Development라는 제3세계에 대한 이론을 많이 발전시켜서, Third World Development 책이 상당히 유명한 책이었고, 텍스트북으로서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한 분석으로서 Beyond Empire Revolution. 그러니까 엠파이어라는 것은 이제 1세계를 얘기하고 레볼루션 2세계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3세계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로 지금 이제 제3의 길 내지는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제3세계의 특성은 밀리터리즘이라는 그런 각도에서 풍명을 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어찌 보면은 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그냥 원용하고 또 그냥 모방해서 제 나름의 박사학위 논문은 투코리에이션 디벨롭먼트라는 게 제3세계에서 제1세계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모델인 남북한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되게 기뻐했고 이것 가지고 정말 2년 반 동안 거의 매일 토론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는 또 사회주의권이 막 이렇게 붕괴하고 흔들리는 시기라서 참 정말 그때 저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35년 전과 지금은 생각이 좀 저도 많이 달라졌고 그 당시에 젊었을 때 봤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 지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서 도대체 이제 동유럽의 붕괴가 막 시작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독일에도 이제 통일도 되고 막 굉장한 그런 변혁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이분은 상당히 시간을 보내면서 초기에 이제 약간의 마스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돌아서서 사회를 많이 비판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동유럽과 아시아 사회주의는 다르다. 여러 점에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분도 역시 이제 유럽 사회주의는 궁정 쿠데타 형식의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아시아나 남미의 그런 사회주의처럼 약간 어떤 폭력적인 동원
그리고 아래로부터 혁명이 일어난 그런 사회주의와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아시아 사회주의, 한국이나 북한도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서 차별성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내리는 데 대해서 교수가 되게 못마땅해가지고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이렇게 이상은 소셜리즘 이상이라는 게 이데올로기라는 게 사상 정신이 그 철학인데 그 이상은 좋지만 현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한 대립했던 생각이 나고 마지막 학위를 줄 때도 내가 선생님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그것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열정에 그 학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스팟으로 정말 학위를 받았던 기억이 그래서 그분도 65세 때 제자들이 모아서 책을 디모크래틱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책을 써서 이 디모크래틱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이 제목에서 썼다시피 사회주의권이 이제 민주화돼서 붕괴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서 저는 결코 트리월스라는 이 개념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이 대립이나 분쟁들이 세계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썼는데 그 당시에는 잘 먹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30년 지나서 보면 또 다시 한번 지금 뭐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사우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 보면은 또 같이 이념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딪혀보고 싶다고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91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통일연구원에 들어가 있는데 통일연구원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책연구원으로서 당시에 이제 북한 통일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제 자원들을 모아서 연구소 설립한 게 있습니다. 여기 오늘 허물준 박사님 모셨고 이우영 교수님 모셨고 우리 김선철 사회과학팀 우리 김선철 교수님이 같이 동료로서 당시 역전의 용사로 한 40여 명이 초창기에 멤버로 참여를 했는데 저는 창설 멤버는 아니었지만 그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북한도 매우 혼란스럽고 김일성 사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연구가 진행됐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북한의 원전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어 논문을 주로 보고 조금씩 보긴 했지만 근데 통일연구원에 들어가서 강제로 이제 이 북한 원전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학 백그라운드라서 국제정치 쪽은 좀 약한데 다른 보고서들을 통해서 통일연구원의 분들 제 작업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김일성, 김정일 저작 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원전을 그래도 강제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뭐 여러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만 주체 사상이 처음 1955년 발표될 때에 50년에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발표했는데 그 원문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자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 관련한 발언, 김일성이 했던 중국 관련한 발언이 상당 부분이 삭제됐어요. 그런 소련에 경도되어 있는 그 북한의 현실 속에서 김일성이 강조한 것이 중국을 봐라. 중국 학생운동도 일어나고 오사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중증운동도 일어나고 당수신운동이 일어나는데 조선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국과 러시아, 소련과 중국의 어떤 그런 뭐 비판이나 아니면은 추종이나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창조적으로 주체상을 창시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분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일성의 그 초기의 그 아이디어를 매우 친중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제가 연구를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그 계기는 중국 방문이었는데 94년도에 제가 처음 중국을 방문했는데 처음 그때 놀랐습니다. 중국은 제게는 사회주의, 어떤 공산주의 국가는 그 당시에 이제 철회장막, 주계장막과 이런 언어가 있어서 중국은 주계장막에서 엄청난 그런 세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여러분도 그 당시에 다 경험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뭐 베이징이랑 우마차가 다니고 뭐 자전거 다니고 정말 너무 시골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뭐냐 그런 굉장히 소설한 느낌도 들었고 그다음에 조중 접경지대 저 두만강 쪽에 가봤을 때 이게 수전선 앞쪽에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대치하고 있고 막 사고가 있는 상태인데 뒷문으로 들어가서 뒷마당 이렇게 조중 접경지대 뒷마당을 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예요.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뭐 사회주의나 또 북한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머릿속에서 이렇게 글로 배웠던 거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한번 이제 좀 점검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고 또 다른 한 계기는 국정원 작업을 어찌하다 들어간 게 아니고 왕래하면서 북한 지역정보 총람이라는 그 작업을 하면서 2년 반 정도 작업을 하면서 제가 하나 배웠던 게 북한에서 그동안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지역 자립체제라는 형태의 현상들. 그러니까 시군 단위, 200여 개의 시군 단위로, 북한이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제 시군 단위로 세계적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전국적으로 지방 공장을 건설할 때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시기별로 전국에 뭐 간장 공장을 건설하라. 그러면 200개 지역에 간장 공장이 200개가 건설되고 그게 지금 발전된 형태가 20승 10정책으로 200개 지역에 1년에 20개씩 10년간 지금 건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를 그 당시에는 200개 지역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쫙 건설하고 그다음에 무슨 공장 했던 것들을 자료들을 보게 되면서 되게 새로웠습니다. 200개 지역으로 나눠졌다. 그것이 이제 김정일의 그 문헌하고 이렇게 많이 맞아 떨어져서 제가 통일용을 근무하면서 99년대 북한의 지역자립체제라는 보고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작업들이 90년대 통일연구를 통해서 제가 북한을 연구하고 또 경험했던 그런 저 나름의 이제 서약적 시스템 분석의 틀, 그러니까 구조 기능도에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이런 틀에다가 이제 호울지가 얘기했던 밀리터리즘이라는 걸 하면서 그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라는 이 네 개 틀로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이걸 틀로 분석해 보면은 북한의 지금 경제국방 병진 노선 또 사회정책 생명체 구현이라는 게 여기에 너무나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경제 군사를 일치시키고 또 상층부의 그 상층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결합시킨 사회정책 생명체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이런 식의 분석을 하게 됐고 또 그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제가 이제 쓴 내용이 북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경제권 경진 노선에서 전시 대비 시군 작업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소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 질서가 전쟁 희생자 중심의 성분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맨 위에 상층부에 보이지 않는 그 사상의 체계, 주체가 종교화되어 있는 이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냉전 시기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는 것이 저의 이제 연구의 초점이었고 그래서 북한이 변했다, 안 변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세계의 기본 전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됐는가를 보는데 지금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서 토대는 핵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200개 시장을 넣어서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가면서 역시 이제 거기에 발전 노선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성분 계층 구조는 시장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한 100몇십만 이렇게 생기면서 상류층의 전사자 피살자라는 이 성분이 좋으신 이런 분들과 상인들 간의 계급 발생이 한쪽에 진행되고 있고 또 최상층에서는 주체사상 의식은 칼리브로가 침투하면서 청년들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는 이 세계 구조적 측면에서 갈등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6년에 제가 북한 조선을 다지다는 책으로 이렇게 모아서 출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북한 연구의 중요한 계기는 2000년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 6, 7년간에 2000년부터 해서 2008년 정도까지 엄청난 이제 부분 터진 교류가 남북 교류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북한을 자주 방문을 하게 됐고, 저 옆에, 사진 옆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한번 평양 같이 가서 제가, 지금구나. 예, 근데 제가 평양을 가자고 하니까, 북한을 가자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한국 아줌마들을 당해낼 사람이 세계 아무나 혹시 아니 무조건 틀리겠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같이 갔는데 아시아 다비카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북한을 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즐겼다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에 제가 가정 예배소라고 하는 그 예배소를 북한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그 기관을 갈 수 있었는데요. 평양의 옥류 동대원 구역에 보면 옥류 동의 아파트 단지였는데 5층으로 이렇게 가서 그 이제 아파트를 제가 구경하게 됐는데 뭐 이 콘텐츠 이제 북한 그 종교 관련한 이 책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루터기라는 책자를 2021년에 코로나 때 써서 북한에 이제 3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자녀들을 인터뷰해서 10가정 인터뷰를 썼는데 저기 계신 우리 윤영기 교수님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아주 열심히 프로젝트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건 그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처음 느꼈던 게 아파트 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간다 그러니까 저 밖으로 나가서 저 한쪽에, 그러니까 그 아파트마다 저 오른쪽에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겨울철이었는데 잘 모르고 이제 사람들 비키느라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댔는데 완전히 흙가루가 묻어가지고 옷을 다 버렸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런 아주 여러 경험들, 아니면 북한 다니면서 경험들이 제 북한 연구하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교류 과정에서 국제고려학회라는 학회를 2005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90년부터 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단체인데, 몇 개 북한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매 2년마다 해외에 다니면서 북한 학자들을 만나는 재미가 너무 쏠쏠했습니다. 이 북한 학자들을 통해서 제가 북한 연구를 한 중에서 문헌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본 것보다도 이 고려학회에서 북한 학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저는 제일 배운 게 많았다. 그렇게 느껴요. 그 중에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면은 그 북한이 지금 5개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90년대부터 이제 2000년 이렇게 오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서바이벌을 해왔는가 그분들이 설명하는데 6개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6개년 계획. 그래서 6개년으로 이렇게 쭉 그동안 했던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 되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6년 단위로 계획을 이렇게 세워왔구나. 이런 것도 제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예를 들면, 2012년 김정은이 들어오기 바로 전에 그분들이 쭉 북한에서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다. 그래서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 100주년이 2012년인데 이때까지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 대단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한테 도대체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잘 들어보시라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2012년의 목표가 북한이 가장 왕성했을 그 시기에 타겟을 놓고 그걸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언제냐 했더니 1977년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몇 년, 2012년이면은 몇 년인가 한 30년 중이죠? 25년? 그러니까 25년 전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3차 7개년 계획인가 그 마칠 때가 1987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거 참 재밌다. 근데 그러면 그때 구체적인 목표가 수치로 하는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1인당 GDP로 2,600달러 정도였다고 그래요. 87년에. 그래서 강선대국의 목표 문을 여는 그 목표가 1인당 국민소득 2,600달러 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걸 어느 문서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 연구를 하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와서는 이제 그걸 팔로우업 해가지고 이제 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제일 점검하고 이렇게 했죠.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TV에 나오고 그분이 TV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사회과학원에 이기성 소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 그 나중에 TV에 나와가지고 김정은 시대에 한 2000, 뭐몇 년도 그때 나와서 1인당 GDP 국민소득을 1,300달러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뭔가 하면은 북한하고 한국하고 쓰는 뭡니까 경제 총량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는 예전에 GSP라는 그로스 소셜 프로덕트라는 걸 썼고 자본주의에서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또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런 걸 개념을 GDP, GNP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GNP와 GDP 개념을 이렇게 북한은 GSP 개념을 쓰는데 언제부턴가 지금 현재는 GDP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이게 만약에 수치를 지금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바꿨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이제 물어봤는데 본인들도 이제 전공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것도 많고 막 그런 재밌는 과정들 너 초보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구하면서 많이 몰랐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때 어떤 이런 부분들도 국제고려학교를 통해서 좀 여러 배운 점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실제 교류를 통해서 북한 연구에서 배우는 바가 참 많았어요. 연변광의대 잠깐 여름방학 때 가서 있으면서 2003년 8월에 7, 8월, 이렇게 6월 말부터 7, 8까지 느꼈던 것이 바로 2002년 7일 개혁 이후에 중국과 미국이 방해 공작을 해서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미국과 북한 간에 아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핵개발을 무력화할 계기가 되고 그 이후에 중국이 조정적경비대에 뭐 15만 병력을 투입하고 막 이제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묵자회담이라는 것이 8월달에 시작되는 그 과정들을 중국에서 속상하게 듣게 됐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거기 있으면서 지역군들이 막 중국에서 배치되면서 혼란하고 그 지역에서 막 전쟁 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했던 그런 시기를, 그런 그 장면을 같이 보면서, 또 배웠던 경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류에서 배웠던 것은 북한의 전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건 2009년 경험인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의 관료들을 한 48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대련대하고 같이 해서 시키면서 배운 것은 북한의 인적 역량이 상당히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영역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경제 부분이라든가 경제를 개혁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역량이 낮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굉장히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우성시 병원인가 북한 연구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성시 그 20층 시정책에서 우성시 인민병원을 건설해서 김정은이 와서 이제 건설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제일 큰 문제가 인적 자원, 의료 인적 자원이 형편없다. 빨리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 하고 하면서 하는 게 교육 개혁을 얘기하더라고요. 교육 시스템 바꿔서 지금 인적 자원 양성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전반적으로 뭐 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거를 그러려면 이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바꿔져 있는데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큰 문제다. 그리고 관료들을 교육시켜 보니까 27개 개발구에 대한 그걸 담당해야 되는 담당자들이 왔대. 뭐, 경공업성, 무역성, 국가기업에 여러 군데에서 왔었는데 정말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이 과제는 분명한데 그래서 열정은 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지식이 너무 약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북한이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거기에 자금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감당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확신을 가진 게 북한을 통일을 해야 되고 뭔가 통합을 준비해야 된다면 북한의 인적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것은 자체적인 역량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이걸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대북 정책의 방향을 북한 국제화로 좀 바꾸어서 그쪽 방향으로 좀 북한을 해외에 나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걸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모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마지막은 2010년대 들어와서 이제 남북 간의 단절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 단절이 지속됩니다만 그때 이제 우리 통일인문 평화인문학연구단이 이제 발족이 되어서 2010년대는 이제 평화연구로 이제 확장된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 그 당시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뭐 여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가시던 이성기 교수님 오셨나 모르겠는데 이성기 교수님이나 뭐 이찬수 교수, 해석 교수 뭐 이런 여러 교수님 뭐 이런 임찬수 교수님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 같이 이제 평화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일하던 그런 시기요. 평화로 이제 이 문제를 확장해 가는 동시에 이 북한 연구에서는 이제 북한 주민 통일의식 조사하고 해서 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 답사들 그리고 김성 종합대학과 수건 사업이었던 것을 2015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코로나 이전까지 한 4년 동안 교류했던 그런데 그래서 김성 종합대학과의 교류에서 북한의 대학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역시 국제화를 세계화 국제화를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민족교육과 세계화를 어떤 균형 있게 달성할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매우 토론을 영리하게 했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자주 사용했던 건데 북한 주민 통일의식 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현재 주민들이 주체상에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북한 사람들에게 매년 새롭게 직행으로 오신 분들에게 문의해서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당수 그래도 높은 주체상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김정일이나 김정은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지지도도 그렇게 낮지 않다. 60% 정도, 63% 정도의 평균 서포트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여러 현실들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교류를 하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여기에 이제 임수진 박사께서 감남을 봤죠. 네. 여기 그때는 우리 박사들뿐만 아니라 행정실장과 가시고 직원들 다 가서 울성종합대학 분들과 재미있는 시간, 뭐 학술적 교류도 했지만 즐겁게 이런 시간을 가졌던 이런 이제 우리도 몇 년 지나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제는 통일평화연구 쪽에서 조금 더 이제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얘가, 남북의 여러 현실들이 변화되는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통일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통일 개념을 연성적이고 복합적인 이런 형태로 좀 바꿔야 된다는 통일론 시장들 우리 이런 정은미 박사가 좀 많이 주도해서 이렇게 체험했었고요. 그리고 남북통합지수, 그러니까 통일연대 과학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통일이라는 것을 통합이라는 그 지수로 좀 환원시켜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통일이 100%라고 하면은 몇 퍼센트 정도 와 있을까? 그래서 한 20% 정도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수화했던. 지금도 이제 통합지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일의 우리 개념들을 담아서 통일 꿈꾸다라는 책 2017년에 썼고요. 그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이제 평화연합구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남북 간의 통일국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통일국가라는 단일 국가를 만드는 것은 좀 너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개방 형태로 계속 넘겨두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될 통일 모델은 국가연합이다 해서 남북연합을 최종 형태, 잠정적인 최종 형태로 제안을 하고 미래 통일 국가는 개방형 통일 국가 모델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연구로 확장해서는 여기 이제 많은 우리 학계했던 동료들이 나름의 평화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저 나름 이제, 아, 어, 삶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우리가 다카오라든가 뭐 약세나우데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프로수용소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들, 뭐 그런 폭력적인 현장에 대해서 방문하면서도 많이 느꼈고, 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남북간에도 담이 벽이 쌓여져 있고 철조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은 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싸우고 또 전쟁을 하고 나면은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실현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담만 쌓여지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 그래서 이 담을 어, 낮추고 또 없애는 것이 이제 평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 북한과 또 분단의 현장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통일에 대한 미래를 제안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평화라는 컨셉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지난 10여 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한반도가 평화라는 주제로 책을 쓰게 됐고요. 저 나름은 한반도 분단을 넘기 위해 그동안에 많이 노력했고 또 개성공단, 금강산공단 이런 좋은 경험들을 좀 우리가 해외의 여러 학자들과 나누면서 한반도에서 고민했던 분단의 노력, 탈분단의 노력, 또 통일을 향한 노력, 그래서 이제 평화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생각해서 그걸 서로 알려주고 또 외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서로 이렇게 수입해서 또 받아서 또 교류하는 그런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이제 호르츠가 썼던 The Idea of War and Peace라는 걸 많이 좀 제껴가지고 주변 이론을 좀 사용해서 제가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 중에 묘한 갈등의 피스 키핑, 피스메이킹, 피스빌딩 이런 개념들을 제가 좀 너무 식상한 개념이긴 한데 이걸 기준으로 많이 여기저기서 글을 쓰고 그랬는데요.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지키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평화를 만들고 장기로 세워가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안보와 외교와 경제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같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적으로 추진할 때 평화라는 실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 트랜센드라는 것을 표현하는 초월적인 방법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게 사실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을 해준 거 아닙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역량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통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복합 평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연구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199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나딘 고디머라는 사우스 아프리카 여류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소설가는 평생 한 권의 소설을 쓴다. 그 여러 편의 작품을 쓰지만 결국은 그 한 소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했던 포르치 선생님도 그 젊었을 때부터 나딘 고디머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학자도 평생 한 권의 책을 쓴다. 솔직히 저희 선생님도 보면은 이 책장에 굉장히 큰 책장에 정말 특히 자기 개인이 쓴 책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 보면 엄청난 책을 이렇게 썼는데 자기도 뭐 책 한 권 썼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뭘 썼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90년대 북한 연구, 2000년대 통일 연구, 2010년대 평화 연구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투코리아라는 것을 주제로 썼는데 작년에 2024년에 한국과 조선이라는 또 투코리아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생각했던 것을 35년 후, 40년 후에야 비로소 똑같은 걸 또 한 번 쓰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꼭 쓰고 퇴임을 하고 싶어서 억지로 제가 썼던 책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로 코로나가 생겼을 때부터 써야 되겠다라고 작심해서 4년간에 걸쳐서
한국과 조선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결국은, 투코리아, 그러니까 분단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투코리아가 형성됐는지, 그리고 또 과연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썼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평화의 어떤 시각에 담아서 한반도가 평화학이라는 책으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형태로 통일이라는 것을 담아서 쓰기도 했지만 결국은 한반도의 그 분단의 여러 아픈 현실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래서 이제 한쪽의 파트너인 북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하면서 통합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모색해보고 또 그것을 평화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이 저의 평생의 평생이라고 하시는 그런데 지금 한 35년간의 연구의 아주 간단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또 이 이데올로기 싸움, 이념 전쟁, 뭐 코리아가 대변하는 한국과 조선이 대변하는 이데올로기 싸움, 아직도 우리 국내에서도 계속 40년 전에 겪었던 비슷한 그 경험들을 또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가지고 또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과 조선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그 이데올로기 대립, 세계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계속 고민하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코리아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념을 서로 달리하는 세대가 마주하고 있다는 건 사실 긴장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적대적으로 가면 이제 파괴 결말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뭐 교류한다면은 창조와 도약의 기회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어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남북한의 조선과 한국으로 북한도 적대적 두 국가를 이렇게 제기하면서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사회주의 쪽에서의 모델과 자본주의 쪽에서 두 모델로 계속 또한 몇십 년간 이렇게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제 조선과 한국이란 한국과 조선이라는 책을 쓰면서 한민족이 어디서 또 왔는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서 대한제국부터 시작했다. 대한제국 고종이 한민족을 창제하면서 조선민족에서 한민족이라는 것으로 전환시키면서 새로운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한 민족을 창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130년 만에 엄청 한민족이 지금 왕성해지지 않습니까? 한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조류는 상당히 이제 아직 뜨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통합하려면 결국은 한국과 조선이라는 이 정체성을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은 초기 단계에서 병합할 수밖에 없다. 병행해야 돼서 제가 통일 한국의 국호를 대한조선으로 제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셔서 대한조선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한조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한조선이라는 그 북한 조선의 정체성과 한국의 정체성을 병행해서 통합한 이런 형태 그렇게 될지 아니면 투코리아로 한국과 조선 두 모델로 계속 경쟁을 하면서 나가야 될지 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한국이 하기 나름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과제는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신냉전 미수가 지속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북한에서부터 세계에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는 평화 공존과 북한 국제화 이 정책으로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대책도 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연구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연구도 과학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제교류 필요하고 다음세대 교육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이념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북 분단을 해소하는 것만큼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의 이념 갈등 한 가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민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요즘에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좀 공감하는 부분은 좀 정말 이 너무 경쟁 속에서 또 남북 대립 속에서 또 국내 대립 속에서 파괴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현실주의자들이
제로섬 게임이다. 뭐 이런 가정을 하면서 가는데 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네거티브 섬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서로가 파괴되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면서 좀 이것을 파지티브 섬 게임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공감을 형성해 나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아우슈비츠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음, 제가 우리가 카오가요 우리 백지훈 교수님이랑 이게 다카오 코스 옛날 나치 수용소를 이렇게 쭉 걷는데 정말 너무나 이 다카오의 캠프가 수용소가 군대 막사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한국 사람들은 금방 그게 이해가 되고 내무반 같은 데가 이제 바로 고문하던 그런 실 같고 그런 느낌이 들고 담장을 이렇게 도는데 문득 정말 잔인하게 막그 포로 수용소의 유치원들을 막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 그 수용소가 담을 이렇게 도는데 문득 제 안에 수용소가 있는 것 같다는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막 이 속에서 가스실에 막 죽이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쭉 한번 돌면서 참 이게 수용소가 이 밖에 거대하게 존재해서 600만 학살 이런 수용소가 바로 내 안에 있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먼저 사회 안에 인형갈등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 내 안에 있는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수용 이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폭력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한 한계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이제 매몰되고 있는 저 자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한국의 이런 여러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극복해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들을 그래서 하면서 이게 남은 과제로 제가 앞으로 얼마간 주어질지 모르지만 은퇴하고 나면은 그 영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김영로 교수님의 35년 동안의 지적 고민과 철학, 그 이론, 또 현실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어떤 광고가 깊은 내공이 들어있는 그런 강연을 드리는 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아껴서 질문 또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교수님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너무 강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의 아우슈비츠, 이거는 조금 이제, 뭐랄까, 군대를 갔다, 그러니까 특히 군단비 사회에서 군대를 경험한 사람의 내 몸에 남아있는 감각적인 체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서 이런 걸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길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들어갈까? 예. 그게 이제 제가 한반도발 평화 책에서 이제 쭉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던 내용인데요. 어떤 담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데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 담 밖은 엄청 자유롭잖아요. 어떤 때는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저 개들도 저렇게 자유롭게 막 담을 왔다 갔다 하고 새들도 막 이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만 여기서 웃겨가지고 훈련받고 통제받고 있구나. 막 그러면서
그 사회 자유에 대한 것을 많이 군대에서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감 안에서의 그 속박된 부분들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수용소 같은 데 가면 마찬가지로 이제 수용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보면 밖에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뭐 편지를 쓰면서 막 어떻게든지 노력했던 그런 흔적도 있고, 그 내부에서 이제 아기도 도망면서 살아가는 거, 또 그 내부에 또 사회가 형성돼 가지고 거기서 또 지배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뭐 그런 가지 현상을 보면서 참, 감장 안에서 절규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아무튼 이 이데올로기의 그 감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되게 살아가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수용소나 폭력의 그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바로 아,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옛날에 군대 훈련받았을 때 그런 느낌을, 똑같이 느끼면서 제가, 뭐랄까, 내 안에 이런 수용소들을 설치해 놓고, 똑같이 히틀러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런 걸 통해서 제가 많이 반성하게 됐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사회과학적으로도 이제 저의 생각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통일 연구를 하고, 북한에 대한 시각도 다르고, 통일에 대한 방법도 다르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시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 좀 젊었을 때는 그냥 그것을 강조하고 내 주장이 옳고 뭐 그랬는데, 이제 어느 때부터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내 강조할 거 강조하고 저는 강조할 걸 듣고, 그래 뭐 그렇지 하고 많은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동기 교수님. 네, 일단 너무 반갑고 좋은 귀한 자리에 나와서 보면서 기쁩니다. 그 김병건 선생님의 그 학문적 궤적에서 가장 이제 인상적이고 또 궁금하고 여전히 이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북한 연구에서 이제 그 평학 연구가 어쨌든 중간에 결합이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이제 그 유한 갈등을 어떻게 남북관계 연구나 이런 평화 연구에 결합했는지는 나왔는데, 원래 김동근 쌤이 저한테 서운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따져봤거든요. 김명근 선생님이 평학을 가지고 북한 연구를 하시면서 그 유한 갈등 말고도 디터 제마스의 자폐적 적대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좀 몇몇 책에서 한두 권책에서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미 제마스의 자폐적 적대성을 소개했는데 제 논문을 인용 안 하시고 일찍 영어책을 인용을 하셔서, 그래서 그게 누가 엄청난 사연이 있나? 저한테도 서운한 게 있나? 그걸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 인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근데 원래 질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평화에 대한 관심, 평화 연구 이론 사상을 어쨌든 같이 이제 인문 평화 문학을 통해서 같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북한 연구 또는 남북관계 통일 연구에 어떻게 이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의식적인 연결도 있을 테고 또는 무의식적이라고 할까, 저는 좀 우회적인 연결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자폐적 적대성 개념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꼭 갈통이나 제나스 같은 경우가 안 돼도 이 평학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북한 연구나 남북 연합 통일 연구에 결합될 수 있을지, 쌤의 시간에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높은 곳을 찔러주셔서 제가 이제 북한 연구를 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느낀 게 뭐냐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집스럽고 또 어떤 설명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너무 확고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대화를 통해서 또 뭐 문헌을 읽고 또 분석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북한이 너무나 6.25 전쟁의 어떤 경험, 피해의 경험에 짓눌려서 폐쇄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냉전 시기 동안에 그래서 외부와 교류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체제를 전시 체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 폐쇄 체제로 간 것을 제가 어찌 보면 약간 자폐의 느낌이라고 얘기했더니 이동기 교수가 그거 이미 제가스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책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소개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동기 교수 너무 제가 다른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동기 교수님이 쓴 거를 제가 인용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을 읽으니까 이미 다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좀 이제 북한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북한 연구학계가 워낙 좀 안 열려져 있어 그런지 제가 그 책을 출판을 못할 뻔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이 문제가 왜 북한에 대해서 비하하느냐.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 저도 어떤 면에서 좀 죄송하기도 해요. 자폐 현상을 가진 분들에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북한을 뭐 자폐에 비유해가지고 뭐 도움이 뭐 되겠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여전히 저는 북한의 지금 미래를 지금 예측할 때도, 과연 북한이 개혁 개방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폐쇄 체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개혁 개방을 나가지 못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인적 자원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김정은이 2012년 또 한 질문은 길어지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2012년에 김정은 2012년 집권한 당시에 김정은이 사회과학원에 12월 달에 가서 사회과학원에 내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뭐냐면 이 시군 자력갱생 체제라는 창성 연석 회의에서 제기한 그 문제, 그것은 바로 이제 시군 단위의 자력갱생 체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체제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새로운 단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지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지시를 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북한 내에서 여러 각도에서 준비를 했겠죠. 그게 2012년부터 해서 내리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게 2016년, 17년 이 즈음에 북한 내에서 도 단위로 확장하는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별 경쟁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2018년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그 이후에 2019년 그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미국과의 회담이 좌절된 이후에 오히려 이것이 매우 폐쇄적인 체제로 다시 복귀되는 이런 결과로 진행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논쟁이 북한 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그걸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온 게 시군 발전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과거의 그 냉전 시기 때 그 시군 시스템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북한 체제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 지금 북한의 이제 시각이 있는데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이게 전환을 시키려면은 어찌보면 시장 시스템이 조금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되려면은 200개의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도 단위로 하면 9개 도 정도를 확장을 시켜서 좀 지역 내에 통합이 유지되도록 해야 교류가 써야 되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 200개 지역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매우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200개 공장이 어떻게 다 가동이 되겠습니까?
비슷한 공장, 지방 공장,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전쟁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거를 제가 북한 학자들하고 몇 번 토론을 했어요.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한테 뭐라면 선생님은 우리를 모릅니다. 이게 선생님 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합리적일 것 같지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공장만 딱 가서 부셔버리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모르십니까? 막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세상이 국제화되면서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지금 뭐 북한 땅이 요만한데 그걸 200개 지역으로 나눠서 그거는 70년 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제 눈에는 자폐 같은 거예요.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 20승 10정책 하지 않습니까? 10년간 20개 시군을 계속 발전시켜서 뭐 하겠다는데 그렇게 건설을 할지 몰라도 크게 제대로 작동이 되겠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자폐라는 생각을 했고 이동기 선생님이 좋은 책을 제가스 속에 소개해주셔서 그래서 그 제가스 책을 적폐적 적대성이라는 그 책은 아니었지만 다른 책을 제나스 육강 모델 그 책을 우리가 평화인물 연구단 할 때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많이 했어요. 이덕기 교수님이, 사실은 저도 제나스를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나스에 관련된 저작들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스프링거에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이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수한 학자가 쓴 것보다는 본서를 인용하자 아마 그런 의도였던 것 같고 뭐 제나스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증오적 의식이 있는 게 증강이 된다라고 하는 미소가 되는 대립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이름입니다. 여기,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이념 갈등을, 이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념 갈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념 갈등의 현상을 분단과 체제 경쟁의 역사를 분석함으로 그 본질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굉장히 길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이념 갈등이 존재하는 게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분단과 체제 경쟁의 역사를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또 유사한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 35년의 연구와 통일을 향한 실천적 연구자의 사업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한 내에서의 이념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요. 갈수록 아스팔트로 굳어지고 심해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김승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니까 연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단순하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 간의 삶의 궤적이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사는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삶을 서로 공유하면 서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말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서로 양쪽의 의견을 공감하면 또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했더니 그거는 이제 옛날 우리 세대에는 그게 가능한데 새로운 세대가 지금 이대남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이런 현상도 제대로 통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사회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한편에서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 그러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경험했던 어떤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보수적인 분들이 경험했던 게 다르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아마도 제가 아까 설명했던 반공의 아주 추천한 세대 그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적과 한쪽에서 이제 동침을 하면서 교류하고 방문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북한을 3번 이상 방문한 사람 다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제 북한이 사실 우리 한국 내에 이념 갈등의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자랐던 환경, 그다음에 진보적 인사들이 자랐던 시기는 제가 광주 항쟁을 경험해서 느낀 것처럼 빨갱이가 나쁜 줄은 아는데 빨갱이들이 나를 직접 때리거나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직접 잡아가는 사람은 저 독재, 한국 내에서 이 사람들이 저를 짓밟고 잡아가니까 빨갱이가 나쁜 줄 아는데 이놈들은 더 나쁘네. 그 경험이 진보주의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민주화시켜야 되고 독재 세력에 대해서 좀 터둬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지신 분들 경험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서로 이해되면은 좀 이념 갈등이 좀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솔루션을 많이 제안을 했는데 말한 대로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그거보다는 이제 경쟁에서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말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좀 루저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로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것은 공정성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하여튼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로 바뀌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또, 좀, 우리 김범수 원장님, 저는 이따가 하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할까요? 네. 사실 아까 좀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아까 이제 선생님 그 한 35년 동안의 그 회고, 이런 과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마 그 연구자로 살아오시면서 참 보람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이거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 나오나요? 질문을 바꿔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이네요. 제가 가장 보람됐던 거는 이제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처음에 통일연구소로 창설이 됐는데요. 지금 오늘 박명규 선생님이 꼭 왔어야 되는데 박명규 선생님이 지금 미국 출장 때문에 못 오셨고 김병현 선생님도 못 왔는데 박명규 선생님이 제가 아세안 합신학교를 조그만 대학에 있을 때에 저를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이 통일연구소가 창설되는데 올 수 있겠느냐. 제가 거기 전임으로 있었는데 여기 계약직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이 전공자가 아니니까 저와 같이 하면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서울대 네임밸류 때문에 저 지방에 있는 양평에 있는 아신대 여기보다 서울대 네임밸류로 계약직 제다가 여기로 오자라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오늘 뭐 박정남 박사도 왔으면 좋은데 이제 저 그때 왔고 박정남 박사 몇 분들이 이제 초창기 멤버로 이제 뭐 이 실내 장식부터 해서 막 간판 만들기부터 열심히 해서 통일평화연구원으로 이렇게 전환되기도 이 연구소를 만들면서 여기에 지금 사실 제가 좀 연락을 하고 오시라고 했던 분들 여기 오신 대부분이 다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을 다 거쳐가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과 다 함께 같이 작업을 했던 것이고 근데 저는 돌아보면 서울대에서 지금 19년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이제 19년 저는 한 20년 정도 일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일했던 것 너무너무 저는 만족스럽고 너무 기쁘고 보람된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작업을 했고 또 다녀가기도 했지만
음, 한국에서 이 역할들, 통일 그리고 또 평화라는 이 주제까지 10년 그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했던 것들이 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앞으로 여기서 했던 많은 연구의 그 업적들이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뭐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좀 보람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쉬운 것은 글쎄 제가 아쉽다는 것은 그건 약간 옛날 일인데요.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초반에는 엄청 활동을 한 1, 2년은 활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카네기 카운슬에 가서 막 이렇게 강연도 할 때 영어도 전혀 못하고 막 그런데도 한 120, 30명이 쫙 왔는데 뭐 그 체이스 맨하탄 뱅크 시장님도 저기 오셨다고 막 설명 엄청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통일연구원에 들어가서 완전 이제 북한 연구에 매몰돼가지고 저는 창의적이지 못하고 막 주어진 연구에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통일연구원 와가지고 정세영 박사님이 김일성 저작 해제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12시 매일 12시까지 남아서 원서 보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디스크 걸리고 막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약간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과 너무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된 2001년에 제가 안식년으로 가서 한 10년 정도 공백 속에 갔는데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책을 투 코리아신 디벨롭먼트라는 책을 쓰고 나서 그 후에 그냥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001년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이메일도 별로 없었고 하는데 2001년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됐어요. 가서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니까 투 코리아신 디벨롭먼트라는 이 책에 그 서평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한 50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리스판들을 10년 동안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너무 단절된 세계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UBC에 있는 장윤식 교수라는 그분도 나중에 만났더니 뭐 했다고 저보고 막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통일연구원에 와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도움도 많이 받고 성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미국의 그 활동과 이 한국의 활동이 너무 단절돼서 그때는 인터넷도 별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또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관리하면서 이걸 이어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나은 학자나 연구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 지나간 얘기라 좀 아쉬운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네. 또 질문 없어요? 네네. 질문을 주시기 전에 지금 시간이 우리가 1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짧게 질문을 해주시고 아마 질문을 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 한명 박사님도 여기 오셨고, 네. 또 저희 이우영 교수님 또 오셨고, 뭐 이 분야에서 내노라 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 말고도 또 이 젊은 세대들을 여러 분 계십니다. 임수진 박사님, 또 저은미 박사님도 계시고, 젊은 세대도 김동진 교수님 와 계시고, 그러니까 짧게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네. 네, 국방대학교 김택길입니다. 김병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통일평화연구원에 미국에서 학위 받고 와서 2년 반 정도 재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학자로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기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진로에도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생 은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뭐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몇 번 후배 연구자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북한과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후배 연구자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더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연구를 열심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택균 박사님은 고마운 게 우리 연구소에 북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저는 영문으로 이렇게 출판해서 좀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이제 좀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고 또 그다음에 분석 방법에서도 조금 모자라서 못했는데 우리 그 조영신 박사하고 김택균 박사가 우리 자료를 열심히 이렇게 퀄리티티브 데이터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SSEI 저널에도 게재하고 막 그래서 너무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와 비슷하게 우리 한국에서 또 우리 연구소에서 했던 연구들을 좀 이렇게 국제적으로 좀 영어를 많이 잘 하니까 좀 소통하는데 이제 다음 세대들은 또 새로운 세대들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연구할 게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약간 AI 통일 AI 집담회 같은 걸 한번 한 4, 5년 전에 이끌어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AI를 어떻게 이 북한과 통일 연구에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학습을 해가지고 연구해서 접목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관련되시는 분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미 박사님. 그렇죠. 네. 윤도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98년도에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수업에 처음으로 북한 관련 수업을 개설을 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들 중에는 사회학과 교수님 중에는 그걸 가르칠 분이 없어서 제가 따로 이제 초빙을 했었어요. 그때 김병록 교수님이 통일연구원에 재직하고 계실 때 저희 와가지고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첫 인연을 맺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북한이 고난행군 시기 막 끝내고 이제 세상에 이제 그 처참한 그 현실이 드러났을 때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을 학문적으로 막 이제 지평 열리던 그 시기 때 이제 인연을 맺고 제가 이제 박사학위 받고 첫 직장이 여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있는데 그때 김병국 교수님이랑 9년 이제 넘게 같이 여러 가지 아까 막 나왔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좋은 많이 배웠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통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북한이 현재 지금 필요한 게 북한의 국제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북한의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도 그런 자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캐치한 바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북한이 국제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부분과 상당히 지금 맥이 어느 정도 닿아 있는데, 지난 5년간 북한이 코로나19에 많이 갇혀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드디어 열리고, 그 다음에 지방발전 20등 시정책에 의해서 병원이 엄청 많이 건설될 내년부터 건설될 예정인데, 국제 NGO를 통해서 가장 많이 지금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게 보건협력국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조선 병원협회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게 북한의 보건 인력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를 좀 지원해달라. 국제 NGO가 이런 좀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지원을 그 정책이 추진된다고 관여했을 때 그런 이제 요청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김병록 교수님께서 퇴임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실지 좀 궁금을 하고 그런 북한에 이제 밖으로 이제 나와서 교육시키는 이런 거에 어느 누구보다 교수님께서 경험이 많으시고 또 열정과 애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활동을 하실 좀 그런 역할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2 인생 그 계획과 맞물려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과 함께 제가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한국과 조선에 이어 최근에 출판하신 거죠. 이어서 출판할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인지요?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 35년의 통찰의 빗대어 보실 때 북한과 통일 공부를 시작해 보려는 학생에게 추천하신 책이나 자료가 있을까요? 네, 정미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국제화 부분은 우리 저기 계신 허문영 박사님하고 옛날에 제네바 가가지고 제네바에 그 어떤 그 단체를 좀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북한 분들을 여러 형태로 교육시키는 것을 상의하러도 한번 갔고, 그래서 이제 그분 출신하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떤 못하고 막 이런 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거 계속 근데 그게 역량 있게 막 추진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기 박세인 교수님도 지금 유엔 관련한 쪽에 유엔 기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한국에 유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건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형태로 필요해서 사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국정원이나 통일부나 이런 정부기관에 좀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라고 진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양명설처럼 북한의 엘리트들을 공부하고자 하는 해외 지금 캐나다 UBC에서 박경혜 교수가 얼마나 열심히 돈 들여서 사기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한번 대련해서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48명 교육시키는 그 당시에 1억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만 명을 북한 학자들을 밖에서 교육시키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천억 달러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천억 원. 달러가 아니고 2천억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예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작은 돈인 거예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북한의 10만 명의 청년이들을 교육시킨다면 북한이 변화되지 않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나라가, 북한의 경제력 50배인데 그 정도의 그 경제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좀 큰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가지고 통일한국 또는 어떤 공존되는 한국이든지 그걸 만드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전략들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기보다는 제가 그런데 자꾸 조언을 해서 국가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책 출간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앉아있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그냥 무조건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고 한 얼마간 좀 쉬고 나면 또 정신을 차리면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책은 없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학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책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통상 책 누가 보지도 않고 짧은 한 2, 3분짜리 쇼츠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지.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로 이렇게 방해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책 쓰는 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 책은 그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공부할 학생들의 추천할 책은 저의 책을 추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북한 조선으로 다시 있다라는 책, 북한에 대한 책 한번 보시면서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어떤 동력이 없다. 변화의 동력이 의지는 있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서 평화연대에서 외부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반도발 평화학도 제 나름은 엄청 열심히 썼는데 좀
쉽게 쓰겠다고 약간 앞에 앞부분 도입 부분에서도 드라마틱하게 막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공이 부족해가지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필력이 좀 딸려서 사람들이 읽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가 평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통일을 꿈꾸다는 통일에 대한 그 책도 좋을 것 같고 처음 읽는 사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통일을 꿈꾸다 그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이 아쉽습니다. 35년 동안의 내공이 담긴 그런, 영국의 역사의 쭉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재미있는 토론을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학자는 평생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지향을 가지고, 수많은 고민을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35년 전에 그 투 코리아스 가 작년에 나온 한국과 조선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그 일관성을 하나의 시작과 뭐 끝은 아니겠지만 하나의 끝인 것 같아요. 투 코리아스 인 디벨롭먼트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게 하나의 이제 그 경쟁의 모델이었다는 거지. 한국과 조선은 경쟁의 모델이라기보다는 투 코리아스 인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가 불행하게도 뭐 불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고착화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발표자께서는 그걸 하나의 소망을 담고 있어요. 통일하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긴 하지만 현실은 투 코리아스 인 컨솔리데이션입니다. 경쟁에서 두 국가의 모함이 그런 겁니다. 사실 또 하나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뜻깊은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